많은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열거할 필요도 없는 유명한 우주적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다 다루게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벅찰 정도입니다. 네. 지금 다들 약간 목 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팟빵 보니까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알겠고 이해는 안 되고. 그런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린 또 얼마나 바빴겠어요. 맞아요. 뭐 좀 상황을 보고 알아야 얘기를 하든 말든 하는데 저는 약간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럼 뭐 슬슬 뭐 잡담부터 시작해보죠. 저희가 벌써 한 2, 3주 됐는데요. 그 우리 방송 때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안경같이 쓰고 구글 글래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글 글래스는 이제 앞이 다 보이면서 여기 조그만 화면이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눈을 완전히 덮어요, 양쪽을. 그래서 밖은 전혀 안 보이고 입체 화면이 구현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했더니 이걸 이제 하시는 분이 회사의 사장님이 회복으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 우리 방송을 듣고?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경험하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여쭤봤죠. 우리 다 가도 되냐고. 여기에 뭐 대여섯 명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왜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좁은 사무실에 그냥 기계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무슨 체험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으로 뒤집어 쓰고 하는 거니까 대여섯 명 가보는 그 사람들이 다 줄 서서 기다리면서 한 번씩 써야 되고 이러면은 뭐 몇 시간이 걸릴지 그런 상황이라 저와 이제 제 옆에 계시는 이 요즘 목소리와 지성에 대해서 좋은 두 분이 갔습니다. 가서 이걸 써봤는데 뭐 정말 신세계였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 표면을 여행하는 그런 거였어요. 표면은 아니고 이제 태양계를 행성 사이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내 발과 어깨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주변에다 구현을 해서 진짜로 어떤 이제 조그마한 우주선 같은데 타고선 그걸 갖다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 좀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고민까지 좀 하게 되고 지금은 HD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새로 나왔대요. HD 지원하는 게. HD 지원이 되면 진짜 이건 좀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늙은 뇌는 그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에 갈 때까지 속이 약간 울렁거리고. 젊은 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낯설고. 쓰고 있으면은 고개를 돌리면은 뒤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진짜 뒤쪽이 아닌 프로그래밍 된 뒤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속아요. 이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지금 2-30만 원이면 사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애들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사주면 이것만 끼고 있는 거지. 스마트폰에 이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면서 파토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대중화가 되면 내가 뭐 꿈인가 이게 뭐 현실인가 막 이제 이런 주제의 SF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거 제가 딴지일보에 쓴 게 그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요. 딴지일보의 고대 실험 상하편이라고 제가 원래 과학 얘기들을 하는 호모 사이언티피쿠스라는 걸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설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왜 우리 카톡으로 이거 한다고 한번 제가 같이 보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했었던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직접 구매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무튼 뭐 몇 년 내로 아마 많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뉴스는 아닌데 뭐 잡담인데요. 세포 논문 철회됐잖아요. 그거. 그 만능 세포. 이거는 우리가 주제의 중요성으로 보면 뉴스로 다뤄야 하겠으나 뉴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K 박사님조차. 네, 뭐 저 모르는 분야죠 저는. 네. 그래서 가십 수준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그걸 모를 것 같아서 약간 공부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해보려고 그랬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줄 수 있는 선은 좀 확실히 넘어갔구나.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발표를 한 게 재현이 안 된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진 조작된 부분이 밝혀진 거라. 네, 그게 거의 무슨 매뉴얼 같은 데서 사진을 복사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되게 비도덕적인 거니까. 3년 전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있나.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뭐 폴더 같은데 사진 넣어놨다가 뭐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건가 보다 꺼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이분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과연 그래서 지금 고의적인 부정행위 아니냐. 그게 굉장히 도마에 올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논문을 철회를 하겠다. 이게 스텝 세포인가 뭐 그래요. STAP. 논문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공동 연구자가 미국인도 있고 14명이나 되는데 전원이 동의를 해야지 처리가 된대요. 전부 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일부 좀 사람들은 아직 동의를 안 했나 봐요. 또 지금 방송이 나가는 이때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심 연구자들이 철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철회가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너무 좋아 보이는 거는 대개의 경우 뻥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너무 환상적이었죠. 네, 진짜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이거 되면은 뭐 정말 정말 대박이라고. 네. 진짜 이 세포를 가지고 웬만한 불치병 다 고칠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분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과학계의 그 검증 문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엄청난 걸 들고 나왔으면 당연히 달라붙어가지고 다 재현해 보려고 할 텐데 몇 달도 안 못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니 그 심리가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 뭐 지금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얘기 못 하니까. 네, 뭐 정치권에서야 뭐 조작하고 해도 아니라고 계속 끝까지 버티면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조작을 하고도. 이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닌데.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논문 철회라는 건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악의가 없었지만 뭔가 뭐 어떤 뭐 데이터상의 실수라든지 뭐 계산착오 이런 걸로 처리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허술하게 검증을 하고 논문을 쓰진 않아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맡겨져 있는 부분인데. 양심도 양심이지만 진짜 잘못된 거 하나라도 있을까봐 얼마나 여러 번 검토하고 검증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수는 오히려 나오기 힘들다. 네, 오히려 실수는 나오기 오히려 힘들어요. 그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이 분야에서 약간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뭐 정말 블루칩이라 이런 건지 아니면 이 분야가 진짜 사진이 헷갈리는 그런 사진들이 원래 비슷해서 뭐 그런 뭐가 있는 건지. 그쪽 그 논문의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분야 쪽으로는. 그러게요. 좀 궁금합니다. 이분이 정말 그러니까 나쁜 사람 얼굴에 도둑질을 해도 그럼 앞뒤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내일 잡힐 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잖아요. 뭐 그래도 뭐 내가 돈 훔쳤으면 그걸 가지고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람보르기니라도 한번 사서 뭐 며칠을 몰다가 뺏겨도 뺏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또 좀 다른 얘기지만은 얼마 전에 그 일본의 베토벤이라는 그 장님 뮤지션이 있어요. 네. 그분이 15년 동안 남의 다른 사람이 대신 작곡을 해주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은 그러니까 뭐 선천적은 아닌 것 같은데 맹인이거든요, 완전히. 맹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스스로는. 그것도 아니란 얘기조차 있는데. 어떡해. 그 작곡을 대신해준 분이 한 분인데 15년 동안 숨어가지고 계속 곡을 만든 거고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계속 발표를 해서 심지어는 소치 올림픽에서 일본 대표 중에 한 명이 피겨 스케이팅 음악으로까지 쓰일 정도로 이렇게 일본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들 살아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쪽팔려서? 아니 그 정도는 오히려 둘째 문제일 거예요. 뭔가 그 정도 소송 당하고 그 정도 되면 자기가 계속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거짓말장애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고백을 결국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무슨 환상 속의 세상에 살다시피 그렇게 최면을수로 걸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또 이상하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주위의 기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뭐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끝까지 조작 안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신정아. 이상한. 우연히 둘 다 일본인데 우리가 뭐 이런 걸로 일본을 그냥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연히 둘 다 일본에서 좀 최근에 이런 이상한 사칭 이런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뭔지. 근데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장님 베토벤이라 불리는 사람이나 혹은 뭐 만능 세포는커녕 어떤 세포든 간에 조금이라도 건드릴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나 좀 했겠죠, 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장 들킬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어릴 때도 있었지만은 뭐 30 넘어서도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상태를 몰라요. 이 사람은 멀쩡하게 생기고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형이에요, 자기 형. 자기 형의 삶을 자기 삶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거 잘. 섬찟하죠. 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친구를 왜 숨기고. 저를 쳐다보고 네. 알고 보면 내가 과학자가 아닌 거야. 이번에 그 스텝세포 그 연구실 사진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구실 벽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좀 좋은 인상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성 같은 거 개성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좋게 봤었는데 제가 이 사건에서 뭐 이 세포건은 뭔지 잘 모르겠고 하나 배신감을 느꼈던 건 기자들이 바로 오기 전날 그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이 사람을 속였겠다 생각을 했어요. 황우석 박사가 약간 그런 쪽에, 그러니까 기자들 대응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되게 능수능란했다는 얘기 좀 들었었는데 딱 캐릭터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 물론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좀 능하고 대중을 잘 상대하시는 분들도 K 박사님? 네, 우리 K 박사님 같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하면 조금 그런 이미지하고는 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어야 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아무튼 백일몽으로 끝난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건 진짜 아쉬워요, 정말. 그러게요. 진짜길 바랬는데 네. 정말로.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결과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였는데 당분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운석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수많은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러시아 운석을 근거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1억 천금을 바라는 일부 국민들이 수색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력파 흔적으로 다중우주가 확인됐습니다. 빅뱅시 중력파의 흔적이 발견되어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이론이 증명되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셀 수 없는 많은 우주 중 하나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뉴스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뉴스 시간에 이제 고른 것들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졌던 전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졌던 운석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들이 하도 달라가지고 뭐 엄청나게 비싸다, 아니다, 뭐 크다, 뭐 1, 2cm다, 별별 얘기가 다 있던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 저도 그 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비싸다라는 소문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러시아에 떨어진 네네네. 그게 뭐 얼마에 팔렸는데 그램으로 나누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신빙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이번 뭐 운석이라는 게 물론 누군가 정말 비싸게 사야지라고 해서 사면 모르겠지만 네, 가격이야 자기 붙이는 거 마음대로 붙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산삼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산삼 가격이라는 게 네. 주인을 만나야지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대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를 내고라도 운석을 갖고 싶다 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게 보편적인 시장가인 것은 아니다. 뭐 시장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시장 뭐 어느 정도 시장 비슷하게 형성이 된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에서는 억대까지는 안 가는 수준으로. 그람당 1불 정도. 네, 1g당 1,000원이잖아요. 네. 그 정도. 그럼 우리 처음에 뉴스 나오는 거는 1g당 뭐 몇 천만 원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전혀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사가는 형성된 시장이라는 건 박물관 같은 데서 그렇죠. 지금 형성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겠네요. 박물관이 뭐 이렇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네. 러시아 재벌 이런 사람들이 사가야지. 돈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진짜 오랜만에 이게 운석이 우리나라에 딱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작으니까. 그렇죠. 이 지구 전체 면적에서 거기 딱 떨어진 거니까. 그렇네요.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떨어진 건 철질 운석이에요, 석질 운석이에요? 이번 건 석질 운석. 보통 이제 운석이 다 철분을 함량하고 있는데 철분을 좀 많이 함량하고 있는. 철질 운석이란 건 정말 쇳덩어리. 네, 거의 거의 쇳덩어리. 쇳덩어리처럼 네, 되어 있는 게, 게 반들반들하고. 그래서 그 제철소에서 용광로에서 그 쭈글쭈글해져서 나오는 쇳덩어리가 예. 운석으로 팔린 적이 있어요. 아, 가짜 운석. 그렇구나. 그 정도로 쇳덩어리. 네. 그러니까 뭐 운석 시장에는 가짜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렇겠죠, 뭐. 네. 보니까는 이제 한국에 떨어진 운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선왕조 실록에 1394년? 태조 3년이래요. 이때 그 천구가, 뭐 하늘의 공이라는 얘기겠죠. 천구가 땅에 떨어졌는데 소리가 뭐 우레와 같았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별그대도 떠오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지구로 떨어지는 이 돌덩어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유성과 운석이라고. 예. 그 두 종류가 아니고 떨어져다 다 타면은 유성이고 그런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써놨어. 저 컨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석질 운석이 더 잘 타요? 그러니까 더 그거는- 비싸겠죠? 아니요, 찾기가 힘들어요. 석질 운석이. 아, 비슷하니까. 네, 찾기가 힘들고 철질 운석은 좀 금방 눈에 띄고 오히려.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석질 운석이에요. 떨어진 운석, 석질 운석이 더 많은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운석은 떨어져서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면 뭘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네, 운석은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성분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성이나 이런 데에 있는 돌들은 그 행성 뭐 지질 변화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운석은 거의 그대로 녹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의 성분이나 그런 걸 연구할 수 있죠.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서 본 게 운석에 그 생명체 화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네. 막 그런 거를 연구해서 이게 생명이네 아니네 뭐 박테리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네, 그게 연구를 했다는. 화성에서 온 운석. 그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운석 중에 화성에 있던 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날아 올랐다가 지구로 떨어진 운석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네. 그 결론이 났나요? 이게 생명이다 아니다. 거의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네, 그냥 모양만 네,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화성 얘기로 떠올랐는데. 그리고 굉장히 조선시대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흔한 현상이 아니니까 그때도 다 기록을 남겨서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일제시대, 네. 일제강점기 때죠. 1924년도에 전라남도 운곡에 1kg짜리가 떨어졌대요. 1g에 1,000원이면 1kg이래봤자 100만 원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저거 찾겠다고 사람들 이상한 뭐 금속 탐지기 이런 거 엄청 사고 네. 외국에서도 운석 사냥꾼이 우리나라로 왔대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값도 못 건지겠네. 금속 탐지 같은 거를 미리 이럴 때 딱 갖고 있다가 홈쇼핑에서 막 뻥튀기 하면서 팔면은 그런 걸 팔아야 돼요. 운석을 줄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것도 네. 금속 탐지기만 팔면 안 되고 운석 발견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운석 탐지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배낭이랑. 그러니까요. 거기 설명서도 들어있고 운석 판별하는 법, 뭐 운석의 역사, 교육과 1억 천금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운석 찾으시러 다니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생각보다 돈이 안 되니까 헛고생하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운석이라는 게 그럼 작은 것은 운석이고 만약에 운석이 굉장히 크다. 네, 그것도 운석이죠. 땅에 자동차만 하게 크고 막 땅에 떨어지면 다 운석이다. 네. 이상한 질문을 해요. 왜? 아, 이거 왜냐하면은 그 7,500만 년 전에 공룡들을 멸망시킨 그 거대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운석이죠. 그것도 운석인 거죠, 네, 결국. 네, 클 그렇죠. 뿐이지. 네. 크니까 아마 소행성이 부딪힌 게 아닌가 싶지만 네. 땅에 떨어진 건 결국은 운석이라는 관점으로. 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유성, 그게 땅에까지 닿으면 운석. 아, 네, 그 안에서도 뭐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 그렇군요. 그냥 크게는 유성, 운석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개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그게 뭐 소행성인 건 뭐든 나발이던 네.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면 운석인 거고 그렇죠. 땅에 남아 부딪히면, 있으면 네. 오다 다 타버리면 유성인 거고 네, 유성으로 끝나는 거고. 끝나는 네. 거고. 운석도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성이에요. 그런 물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네. 시점이 다른 거예요 네, 상황이. 그렇죠. 예. 그런 거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떨어진 운석들을 분류를 하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질과 석질로 분류가 가능하고 한편으로 그 만들어지던 아마 그 상황 원인으로 비교를 하면은 시원 운석이란 게 있는데 이게 태양계의 기원과
시작 뭐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아마 그런 운석이 이런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분화 운석이라는 게 있대요. 분화 운석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화성에 뭐 이런 데서 네네 뭐 예. 그 뭐 변화를 겪건 예. 어떤 지질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여기까지 떨어지고 결국은 연구를 하기에는 아주 유용한 부분이 있지만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저기 그 안현수가 소치에서 금메달 땄을 때 마침 그날 그 금메달에는 운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운석 금메달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 운석 떨어진 게 더 화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금이 더 비쌀 텐데. 근데 너 손해 본 거야, 운석을요. 그게 약간 좀 뭐랄까 푸틴은 약간 좀 기분파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산 거예요, 일부러. 아 정부가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조금씩 거기다 넣어주면서 이 뭐 운석 금메달의 가치는 금 플러스 이 어마어마한 가격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원래 금메달이라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것 자체가 운석이 안 들어가도 굉장하긴 하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푸틴이 사준 가격을 1g 단위로 나눠가지고 막 곱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 거죠. 푸틴이 값을 올려놨구만. 네, 형편없이. 그런 예. 최근 기사 보니까 뭐 1g에 5달러 정도라고 해봤자 뭐 5천만 원 정도. 1kg이라 봤자. 네. 500만 원. 5kg 500만 원. 이게 10kg면 5천만 한 원. 9kg 정도 되니까 네. 이게 5천만 원. 대략 5천만 원.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 정도 크기가 또 발견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던 거의 거죠. 없다. 그때 뭐 복권 사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복권도 누군가 걸리죠. 누군가는 부자가 되겠지만 나는 안 걸리거든.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운석이 딱 발견이 되어서 주쓴 거는 거의 뭐 40년대 이후로 처음이니까. 그런 가치가. 그런 가치는 있죠. 그런 가치는 있다. 네. 그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가치도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은 너무 다 돈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좀 사람들 관심이 쏠려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운석 얘기도 너무 돈 얘기로만 그렇죠. 치달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거야말로 진짜 과학 뉴스, 엄청난 뉴스. 네. 네, 우리가 전에 잠깐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이 중력파가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대단한 뉴스로 지금 뭐 과학계뿐만 아니고 뭐 한국 뉴스에서도 떠들썩했지만 네.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이신 이 정도 전문가시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네. 예. 저 표정이 달라서 여러 번 못 봤겠지만. 아마도 다른 대답을 기대하셨겠지만. 네, 전문가이신 K 박사님께서 한번 대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그 중력파가 발견됐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빅뱅 이후에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의 증거가 발견됐다라는 게 더 큰 뉴스죠. 우리는 그렇죠. 빅뱅을 배웠지만 인플레이션은 안 배웠잖아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넘어가셨잖아요, 안 하시고. 저희가 1회 때 네. 빅뱅을 다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 학자님들한테 야단도 맞으셨다고. 아우, 예,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빠뜨렸냐라고 비난을 하실 분 계시면은 그것 말고도 제가 빼먹은 게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는 좀 네. 이따가 네네. 저희 이제 메인 시간에 아마 좀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안드레이 린데 박사님이요. 아, 네네. 예,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 고등과학원에서 네네. 강의를 오셨었어요. 예, 근데- 그때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예, 린데 쌤이 에드워드 위튼 그분도 오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봤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튜브에 뜬 게 뭐였냐면은 제 린데 쌤이 저 네네. 알랑구스 쌤하고 둘이서 네. 그 인플레이션 이론을 좀 주창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분 중에 이제 그 중국 분이 한 분 계세요, 교수님이. 네네. 그 박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네. 린데 집에 휴가 중이었어요. 예, 네. 전혀 모르고 네. 그냥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두들기고 가서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네. 컴퓨터 막 보여주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데 막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막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우리 린데쌤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남의 일 같지 않고 와, 진짜. 이거. 아, 고생 전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시던 그런 이론이 이걸로 네. 검증이 됐다는 건데 네.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조금 하겠지만 네. 그냥 뭐 지금 뉴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인플레이션 이론이 증명이 됐는데 그것에 이용된 게 그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의 흔적을 네. 남긴 걸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뭐 그냥 원래 알려져 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자세히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플레이션이 네. 맞다는 게 네. 드러났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중력파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네. 이것도 여러 팀이 경쟁을 하다가 네, 이번에 그 CFA라는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물리센터 네. 네, 여기 학자들이 1등으로 발견을 해서 아마도 올해 노벨상을 그 사람이 받지 않을까. 이분들하고 알랑구스 알랑구스, 안드레이 린데, 린데섬하고. 그리고 존 코백이라는 이번 그 발견 연구팀의 예. PI, 그러니까 총책임자가 아마도 우리 노벨상을 3명한테 주니까 예. 이 3명이 아마도 받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그러게요. 예측을 합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뭐 더 대단한 게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게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네. 이거는 뭐 거의 우주 백경복사 처음 발견이나 능가할 정도로 우리가 예, 더 그렇군요. 그렇게 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린데샘 감동하는 걸 제가 보면서 영상으로 저 때는 어떤 기분일까. 이게 이론이 나온 건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물론 고생하신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각광을 받으셨고 네. 뭐 한국 고등과학원에까지 뭐 와가지고 강연하실 정도니까 하지만은 자기가 이론을 만들었지만은 자기도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데 누군가가 네. 그 후배들이 네. 그걸 진짜 관측을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딱 들고 왔을 때 그 기분이란 거는 정말 그런 맛으로 과학자 하는 거 아닐까. 뭐 최고의 기쁨이라고 봐야죠. 그죠. 진짜 평생 한번 누구도 느끼면 쉽지 않은. 대부분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살짝 마음이 좀 초조한데요. 네. 제가 대체로는 K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그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아, 그런 거예요? 이건 좀 뉴스니까 네. 예, 그냥 대충 넘어가는 궁금증을 먼저 이발시켜. 뒤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아무튼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또 많더라고요. 이 네. 중력파 발견한 게 네. 이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의 어떤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네, 인플레이션 이론에 기반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많았던 이론들이 다 엉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한 게 네.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다들 다 같이 좋아할 만한 일이죠. 그러게요. 물리학, 천문학 이쪽 계통의 아주 뭐 좀 축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윤성철 교수님 나오셨을 네네. 때 ISS에서 뭐 보고 있다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플랑크 망원경, 플랑크 위성, 네네네.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예측이 되던 거였거든요.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예측이 되어서 아마도 플랑크 위성에서 먼저 발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앞지른 거예요. 이게 이 뭐 사람들이. 뭐였죠? 바이셉인가? 네, 바이셉. 뭐 남극이었나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이름이었어요.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거든요. 네. 우주 망원경이 아니고 지상 망원경을 대부분 더 많이 쓰니까 사람들은 네. 그걸 하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의 그 드라마다 진짜. 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발견했다라는. 역전극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플랑크 정도에서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다르게 해석한 의견도 봤는데 플랑크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 너무 방대해서 분명히 그 데이터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그랬을 있다고. 수도 있어요. 네. 데이터 분석하면은 그 안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쪽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분들이 발견을 해서 더 확실하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영예는 네. 노벨상의 영광도 그렇죠. 상금도 그러니까 아마도 플랑크 데이터도 올해 안에 나와서 네,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연구한 분들이 그 역할 하시는 거네요. 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올해 어시스트상 이런 거. 아이고 참.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플랑크 위성 같은 데서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과학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그 팀에서 먼저 해요. 네, 그걸 그 팀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팀에서? 팀에서 먼저 데이터 우선권을 가지고 네. 그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오픈을 해요. 그런데 그 팀에서 못 찾고 뒤에 한 사람들이 찾는 경우에는 참 착잡하겠습니다. 기분이 그렇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한 거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 이 센스가 참 좋은 게 바이셉이 이두박근이잖아요. 그랬어요? 네, 바이셉이 이두박근이잖아요. 철자도 같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을 때 그 단어를 맞춰가지고 네. 앞머리를 붙여서 네. 발음도 쉽고 뭐 좀 의미도 있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초성 따서 하잖아요. 별그대, 뭐 이런 식으로. 벽화충. 네. 그렇네요. 아무튼 네. 잘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앞으로 요걸 통해서 많은 것이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메인에서 네. 좀 더 다루도록 네. 하죠. 네, 뉴스 이 정도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의 메인 코너 뉴튼의 발가락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팟빵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앞에 뉴스들 얘기를 드렸고 또 이번 뉴튼의 발가락 코너는 코스모스 대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 아니 원래 딴 주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네이버를 밤에 이렇게 보니까 코스모스가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검색어 1위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에 부응하여 우리도 좀 청취자를 늘려보고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좀 대중적으로 아주 화제잖아요. 네. 뭐 과학 팬들뿐만 아니고 코스모스를 이번에 새로 네. 리부트를 한 건데 이걸 만든 분들의 철학이 그랬대요. 과학 팬들이나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볼거리 자체로서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 보자. 그거 자체로 재밌는 엔터테인먼트 느낌의 그런 걸 만들자고 한 건데 지금 1, 2회 본 걸로는 뭐 충분히 성공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들고요. 오리지널 코스모스가 원래 그랬죠. 그랬죠. 예. 그런 이제 철학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원작 코스모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다 보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분들이 특히 천문학계통 분들이 이 코스모스에서 영감을 얻고 뭐 천문학자의 꿈을 꿨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많아요. 실제로 네. 많아요. 근데 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는데 그렇게 못 됐을까?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그러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어릴 때 보고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 산 책은 칼 사강의 코스모스였거든요. 네, 칼 사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표지도 되게 유치하고 그런 거였다가 요게 그 다음에 한 1, 2년 후에 좀 좋은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제 책 기억이 나요. 이게 굉장히 큰 책이고 네. 칼라 사진 많이 들어가 있었고 네. 그때 번역을 조경철 박사님. 아 그렇죠. 예. 그 아폴로 박사님. 네네. 네. 고 조경철 박사. 고 조경철 박사님. 그분이 번역을 하신 거였는데 그때 돈으로 4,000원이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예, 81년 뭐 이럴 때거든요. 81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을. 덕후들이 원래 그래요. 이상하게 이런 걸 기억. 제가 서점에 갔다가 동네 서점에 그 조그만 애들이 그런 책 잘 안 썼잖아요. 애들한테는 뭐 이렇게 막 짐이 될 정도로 큰 책이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요즘 나온 거는 판본이 오히려 그때보다 좀 작아진 느낌도 있는데 제 돈으로 사는 거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80년대 초반에 4,000원이면은 네. 정말 큰 돈인데 그거를 돈을 들고 가서 그 해의 베스트셀러가 과학 쪽에 하나는 코스모스였고 하나는 그 지구 최후의 날. 그 과학이 전혀 아니셔가지고 그 일본의 소위 탐사 저널리스트라는 고도우 벤이라는 사람이 쓴 노스트라다무스 해설서예요. 그 두 개가 그 해의 과학 계통 네, 빅히트 책들이었는데 지구 최후의 날이 훨씬 많이 팔았죠. 코스모스보다. 예, 제가 그때 그 저 베스트셀러 목록을 뒤져본 적이 있는데 그 해에 지구 최후의 날이 2위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모스 뭐 8인가 9인가 해서 역시 순수과학은 음모론에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쪽으로. 예. 아니에요. 두 개를 갖고 되게 고민을 하고 결국은 둘 다 샀는데 그 해에. 뭘 먼저 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해 말에 저한테는 코스모스도 있었고 지구의 최후의 날도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그때 만들어진 제 정체성이 지금까지 가고 있잖아요. 두 개를 다 건드리고 있는. 저한테도 아주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책인데 K 박사님도 어렸을 때 이거 읽고 뭐 여러 가지 영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릴 때 안 읽고 네. 거의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아, 코스모스 예. 책을. 예. 예. 사실 뭐 어릴 때부터 꿈꾸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돼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꿈은 과학자도 있었다. 요즘 별로 없지만. 네. 예, 고등학교 되면서 포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그런 때, 경우죠. 오히려 고등학교 때 읽어서 전문학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네, 영향을. 네. 이종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읽으셨더라고요. 네. 저래도 되나 싶은 성경인데 사실 이 바닥에.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제가 페북에 그분이 남기신 게
코스모스를 보고 나니까 모든 그 이후의 과학 교양 서적은 다 코스모스의 아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다고. 네. 실제로 그런 대부분의 과학책들이 그리스 신화 얘기들이 막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그 코스모스에 거의 다 정리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1976년도에 책이 나왔고, 제가 본 게 80년 1, 2년이니까 이미 그것도 한 5, 6년 지났을 때고. 그리고 80년도에 이제 TV 시리즈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이것도 히트를 쳤는데, 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예. 근데 좀 재밌는 비화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칼 세이건 박사님, 칼 세이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주 탐사 계획 자문, 네. 나사 자문을 하시고, 또 천문학을 널리 알린 공로로 또 각광을 받으신 분인데, 뭐 그전에는 연구 논문도 꽤 많이 쓰셨어요. 예. 네. 꽤 그 중요한 업적도 많이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이 1976년도에 이 책을 쓰시고 이미 전 세계에 이제 번역 출판이 됐고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다음에 80년도에 TV 방송에 나왔는데 요게 재밌기도 하지만 이때 좀 사연이 있었대요. 그때 다른 드라마 작가들이 미국에서 파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만한 드라마가 방영이 안 됐대요. 그런 와중에 여러 번 거쳐 재방영이 된 거죠. 그래서 재방송이 되면서 TV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대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드라마 매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합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을 했고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볼 드라마가 없어서 이제 집에서 아줌마들이 보통 드라마를 보시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고는 아주 잘생긴 과학자 누구야. 그렇게 인기를 끄는 바람에 시청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또 운을 또 타고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도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운도 되게 좋았던 분인 것 같고. 타고나는 외모도 있어요. 그것도 운이죠. 그것도 운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능력이 아니잖아요. 되게 우울해 보이시네요. 두 분 다. 우리 둘 다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K 박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돼서 저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 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자, 운명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물론 아주 프로그램 자체가 훌륭했으니까 당연히 각광을 받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운까지 겹쳐서 이 드라마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2000년대 돼서야 이 기록을 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청률이 높았다고. 그런 대단한 인기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고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책도 그렇고 이걸 보고는 과학자가 돼야겠다. 네. 혹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고 이번에 그 새 시리즈를 맡게 된 닐 타이슨 네. 씨 같은 분도 네. 1편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코스모스를 맞아요. 본 정도가 아니고 칼 세이건을 만나서 네, 네. 칼 세이건하고 얘기도 하고 흑인이시잖아요. 나중에 또 네, 얘기를 네.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유명한 과학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소룡 영화를 다시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이소룡 좋아하니까 이소룡 영화를 리메이크를 하는데 제가 주인공으로 이소룡 역을 하는 거죠. 이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지옥이고. 어떻게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감격스러운 네. 영광스러운 네.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칼 세이건 쌤은 이 연구도 많이 하시다가 나사 자문 또 우주 계획 네. 많이 참여하시고 일반에게 이제 천문학을 또 알리신 분인데 그 칼 사강이라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돼 나온 책 근데 그것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게요. 이 혈통이 우크라이나 혈통이세요. 그 자세히 보면 얼굴이 우리가 이제 백인들을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크서클 좀 있으시고 러시아 분들이 다크서클 좀 있고 좀 그렇잖아요 얼굴이. 표정이 밝아서 그렇지 잘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 앵글로 색슨 계통의 백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사강 같은 식으로 오히려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옛날에 번역한 초기 코스모스의 번역가들이 본의 아니게 핏줄을 찾아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관여하신 게 나중에도 이게 나오겠지만은 파이오니어 10호 11호 네네. 이런 거 또 네. 보이저 보내고 이럴 때 네. 관여를 네. 하신 그럼 다 걸로 예. 그 파이오니어에 붙인 동판이라던가 보이저에 붙인 그 디스크 네네. 이런 거에 아마 다 네. 관여를 하신 네, 걸로 다 거의 주도적으로 되게 멋있는 일을 많이 하신 정말 재미있고 멋있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과학자로서 이런 류의 일에 네. 참여한다는 거. 네.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운이 안 좋고 시대를 잘못 만난 경우에는 정말 방구석에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학자의 삶도 있는 것인데 굉장히 화려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오래 사시진 못하셨어요. 60대 초반에 네.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밌는 일 다 하고 인류 최초로 보내는 거에 뭐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암하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많이 먹고 이래서 걸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파인만 교수님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봉고 연주도 하고 농담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놀고 그런데 역시 암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되겠는데? 네, 암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도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 그 코스모스 제작자가 칼 세이건 전 부인이죠 아마. 마지막 부인이신가요? 네, 마지막 부인. 네, 네, 마지막 결혼을 부인. 3번 가셨는데. 코스모스 책이 그분한테 데디케이트. 네네네. 그렇죠. 네네. 제가 지금 코스모스 책을 들고 있는데요. 옛날 책을. 앤드루얀인가 아마. 앤드루얀. 네, 앤드루얀 이번 새 편도 제작에 제작을. 예, 예. 네. 이게 이름만 코스모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오리지널 코스모스의 그 레거시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네. 이어받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구성도 일부러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마 13부작인 것도 네, 똑같고. 네, 그것도 네. 똑같고. 두 편 봤는데 맨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를 그 이전에 오리지널 시리즈에 약간 그거 하는 시간이 항상 있더라고요. 첫 그러게요. 편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편에서도 예전 클립들 같이 보여주고 이런 네. 식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이 13부작인 건 동일한데 원제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네. 옛날 거는 코스모스하고 퍼스널 보이즈예요. 개인적인 여행이다. 이런 식의 어감이라면 새로 리부트된 거는 코스모스하고 스페이스 타임 오디세이. 조금 관점이 바뀐 네. 퍼스널 보이즈라는 것은 칼 세이건만을 위한 어떤 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 닐 타이슨 씨가 하면서 다시 퍼스널 보이즈라고 하면 조금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70년대의 과학 상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네. 떨어졌을 것이고 스페이스 타임 같은 말도 그때는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뭐 SF 같은 데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이건 뭐 아인슈타인적 용어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편하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칼 세이건이 마지막에 그 콘택트라는 영화. 그죠. 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정을 쏟아부었어요. 원래 칼 세이건이 쓴 소설을 영화로 그렇죠. 만든 건데 그 조디 포스터가 주인공해서 아마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을 네, 맞아요. 거예요. 아이고 예. 96년 7년 뭐 이 정도 예. 보고 이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시리즈의 음악을요, 그 컨택트 하신 분이 하셨어요. 음악 하신 분이 네, 이거 네, 이 원작은 반젤리스가 반젤리스였죠. 했었잖아요. 네. 제가 어떤 SF 작가의 트위터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음악은 약간 좀 되게 막 외로운 항해자가 그렇죠. 뭐가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곳을 좀 나가는 느낌이면 정적이고 느낌. 예, 예, 이거는 약간 좀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를 하는 듯한 음악인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영상을 봐도요, 비교를 해보면 정말 느려요. 옛날 코스모스는. 그렇죠. 80년이니까 느릿느릿하고 장면도 천천히 바뀌고 뭐 CG 이런 게 없던 때잖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로 나온 거는 정말 비주얼의 향연이잖아요, 완전히. 네. 지금 뭐 CG 기술도 그렇고 우주에 대한 이해의 자신감이 그렇죠. 그때보다는 좀 많이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 차이가 또. 네, 그런 자신감 차이가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옛날 첫 편, 1편을 보면 좀 내향적인 분위기의 와중에 약간 또 인간이 우리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약간. 그런데 새로 나온 편들은 그런 면에서는 또 되게 겸손하고 세월이 주는 성숙미 같은 건 네. 확실히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번 거는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 하냐. 마음 먹고 작정해서 준비하고 만든 그런 거니까. 네. 오리지널 버전을 계승함은 물론이고 네. 막상 내놨는데 뭐 저거 뭐 왜 만들었냐 이런 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압박감 같은 것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 네. 같아요. 저기 제작한 분이 애니메이터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쪽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만화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네. 아. 네, 그런 감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스타트rek의 광팬이랍니다. 이 제작자가. 예. 이제 새로 지금 이제 2편까지 했고 아마 지금 방송 나갈 때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3번째 편이 네. 방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 페북에 계속 올리거든요. 코스모스 봐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만든 것처럼 마치 우리도 저런 거 할 거예요 막 그러고 하는데 전문학자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그죠. 아주 기뻐서 예. 아주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좀 관심도 끌고 붐도 일으키고 그럼요. 네. 올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운석도 떨어지고 별그대도 이때치고 음색도 떨어지고. 그렇구나. 이게 좀 뭐랄까요 요즘 용어로 빅히스토리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을 네. 주는 거잖아요. 네.
우주의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명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부분은 또 생물학적인 부분도 약간 건드려주는 거고 아마 그런 쪽의 효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진짜 우주 얘기와 인간의 얘기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철학적인 그런 식으로 우주를 보는 그런 걸 대중화시킨 그렇죠. 그의 최초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거 알리는 거 있잖아요. 과학과 사람들. 네. 시작은 초라하나 언젠가는 창대해질 수도. 그래서 이 13편으로 돼 있지만은 제가 지금 뽑아온 제목들은 1편부터 12편까지 제목이 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해도 네. 조금씩 다 다른 관점으로 좀 새로운 오리지널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노력은 보이고, 우리가 그 과학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 닐 타이슨 씨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칼 세이건을 젊어서 만나가지고 어려서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좀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강연을 하고는 질문을 받았대요. 과학계에 왜 이렇게 여자가 없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분은 여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정돼 있고 이제 흑인으로 살아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9살 때부터 천문학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사회가 선생님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진 않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흑인으로서 자기의 기대하는 것과 자기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방해였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닐 때 이 사람이 저 학부가 하버드 대학이거든요. 네. 하버드 대학 다닐 때 대학 교내 상점에서 걸어 나오는데 경보가 울리더래요. 근데 경비가 당연히 자기를 의심하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백인 하나가 이제 훔친 물건을 들고 유유히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비가 이 흑인이 나가고 있으니까 저놈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숨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신데 그런 일을 겪어서 이분이 기껏해야 뭐 50, 55? 55 70년대 소용없네요. 미국이 뭐 1960년대 초까지도 흑인이 선거권이었었는데요. 뭐.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흑인 과학자로 적고 여성 과학자로 적은데 뭐 사회의 압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유전적 차이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백인과 흑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유전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그게 갖춰진 다음에 뭐 차이가 있든지 뭐든지 그 얘기를 하면 된다고. 이게 이제 현명한. 네. 실제로 천문학계에는 아마도 여성 과학자보다 흑인 과학자가 더 적을 거예요. 네. 천문학 쪽 그래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가끔 그런 말 했었어요. 왜 이렇게 흑인들이 천문학자가 없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왜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뭘까? 있잖아요. 운동 쪽에서는 흑인 수영 선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흑인이 대부분 모든 종목에서 약간 우월한 육체적 능력을 보여주는데 수영 선수들은 흑인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피겨 스케이팅도. 스케이팅도 그렇죠. 별로. 스케이팅을 포함해서 동계 스포츠 대부분의 흑인들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피겨를 하던 흑인 분이 있었는데 자기만 하는 기술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술이 천하다고 못하게 해버려가지고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뭐 점수를 안 주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만을 어떻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은 거죠.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첫 편에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모두 별에서부터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면서 나나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두 다 별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이제 인종 문제 레이어 같은 거가 거기에 싹 씌워지면서 약간 이런 모먼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약간 깊이가 있고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얘기가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 얘기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동을 좀 받았어요, 진짜로. 닐 타이슨은 좀 특이하게 대중과학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소속도 지금 그 미국 자연사 박물관 그렇죠. 네. 그 플래네타리움 전체 투영관. 네, 전체 투영관 관장 역할을 그죠. 하고 있는. 제가 닐 타이슨하고 이제 두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요. 맞다. 네, 왜냐하면은 천문연구원 원장이셨던 네. 그 박석재 박사님. 네. 제가 얼마 전에 봄에 뭘 조그만 걸 한 적이 했어요, 같이. 근데 박석재 원장님이 닐 타이슨하고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에 있는 네. 거기서 룸메이트였던. 그냥 동문수학 한 것도 아니고 네. 방을 나눴던 룸메이트. 네, 닐 타이슨이 석사를 텍사스 네. 오스틴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룸메이트였다고 공부도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요. 공부 잘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럼요. 대단한 대학에다가 또는 하버드에다가 그러니까요. 박사 학위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네. 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네, 두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그래서 흑인을 이제 호스트로 내세웠다라는 거나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모두 별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지만은 과학을 가지고 과학 얘기만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레이어를 더 씌우면은 뭐 인문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보편적인 더 인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70년대에는 건드리지 못했거나 차마 생각이 미치지 못한 어떤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4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녹여서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이 프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고맙고 막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런 그랬어요. 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러니까요. 뭐 이상한 점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소개. 그렇죠. 예. 했고. 소개 광고 같은 걸 찍으셨죠. 네. 네, 대통령이 직접 그런 걸 한다는 것도 그러게요. 또 그런 게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 사실 대통령과 프로그램 양쪽이 다 빛나는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또 2편에서는 창조론에 대한 약간의 그 비판적인, 과학 쪽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거니까 비판적인 얘기들도 꽤 나왔고요. 네. 그런 것도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차분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풀어갔다. 물론 저는 창조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조론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지적 설계론 뭐 이런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다가가느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과학계는 약간은 알람 상태예요. 그 네. 창조론이나 직접 설계론에 대해서 점점 커지는 것 같긴 과학계에서, 하더라고요. 네, 과학계에서 과학계에서요. 네, 과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정도로. 예.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뭐 화학자나 이런 분들이 또 그 지적 설계론을 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게 오히려 한 10년, 20년 전에는 창조론, 직접 설계론이 그렇게 힘이 네.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쪽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21세기가 되면은 점이 다 없을 줄 알았는데. 지적 설계 그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또 하나의 과학처럼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적 설계론의 목적은 그걸 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과학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틀렸다 옳다가 아니고 네.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보수주의 네. 좀 눌려져 있던 어떤 그런 비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역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내가 겪은 거는 배울지 몰라도 세대가 끊어지고 우리 K 박사님 잘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는데 좋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네들이 배운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는 다시 무지와 목매함이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후퇴 분위기가 네.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프랑스는 완전히 구구가 다시 더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얼마 10년, 20년 전만 해도 똘레랑스라고 그러더니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과학과 그 인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네. 프로그램이 바로 코스모스인데 대박 나길 바랍니다. 대박 나길 바랍니다. 네, 진짜 뭐, 진심으로. 예. 네. 이미 나고 있지만은 네.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요. 후회 안 하시고. 지금은 케이블에서 하는데 대박이 나서 다시 공중파에서 한 번 더 하고 그러게요. 이런 정도로 예, 네.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코스모스 관련 잡담을 했으면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오리지널 코스모스가 이제 1976년에 책이 나왔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죠. 많은 것을 발견하고 네.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됐고 뭐 부정된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보자. 코스모스의 시대 이후에 네. 70년대 말 이후에 벌어진 과학계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이신 K 박사님께서 종합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맞장구를 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죠. 네, 우선 그 첫 코스모스가 나올 때가 이제 책은 76년이고 TV 시리즈는 80년 네. 그때쯤이 우주 탄생에 대한 빅뱅 이론이 이제 정설로 딱 굳어지는 아, 그 전에 빅뱅이 정설도 아니었나요? 거의 정설이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랬군요. 네, 그런 시기였죠. 정말 이렇게 들으면 정말 옛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게 1964년이고 네. 그게 노벨상을 수상을 한 게 1978년이거든요. 14년이나 지나서. 네, 네. 그러니까 그때쯤에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예, 그 시기쯤이라고. 그럼 책이 나온 게 76년이니까 네. 책이 나올 때는 100% 확신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를 막 시작하고 있던
보유조가 77년 예, 뭐 그때쯤이었던 출발을 했으니까 네. 이제 우주 탐사를 막 시작하고 있던 시기. 그때 분위기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새로운 걸 알아가고 새로운 걸 탐사해 나가는 그런 걸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뭔가 그런 좀 시대다. 열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 그랬겠네요. 그런 시기라고 봐요. 오리지널 시리즈로 보면 오히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굉장한 좀 자신감과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 왔다. 예, 예, 그게 약간 이제 뭐랄까 우주로 좀- 탐사선도 막 네. 보내고 이제 우주 탄생의 비밀도 어느 정도 알아낸 것 같고 네, 이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태양계에 있을 수도 있는 외계 생명체에 네네. 대한 얘기가 꽤 자세하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와 그 있었죠. 목성에 뭐 기구 같은 생명체도 나왔고. 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게 이제 되게 강렬한 네. 이미지로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때 코스모스 시리즈가 저도 정확하게 그 TV 시리즈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고 네. 책을 봤는데 내용은 태양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우주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때만 해도 우주에 대한 비밀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못 쓰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목성 같은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도 그거거든요. 목성의 그 기구 같은 그런 공중을 떠다니는 거 지각이 없으니까 네, 네. 떠다니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려놨었는데 칼 세이건이 그때 그걸 쓰면서 아마 이때쯤이면 한 40년 좀 지나면 네. 이제 좀 밝혀지고 좀 가보고 이럴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글쎄요. 좀 외계 생명에 대한 그런 시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태양계 외에 다른 별에도 행성이 있을 거다. 네. 아마 그런 얘기는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그 칼 세이건 그 원래 전공이 그 행성 과학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 태양계 얘기도 많고 네. 이제 외계 행성 얘기들도 꽤 있었는데 그때 외계 행성으로 오해됐던 발견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코스모스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그게 진짜 행성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요. 네,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예, 밝혀졌고, 근데 실제로 어쨌든 그때 코스모스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는 거죠. 아. 예, 아주 많이. 그렇죠. 지금 뭐 1000여 개 이상이 네. 예, 확인된 거. 1990 한 뭐 5년 전으로 해서 발견되기 시작해서 코스모스 한참 후죠. 예, 오리지널 코스모스 한참 네. 후에 외계 행성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다. 그러게요. 이 외계 행성이라는 것을 뭐 다들 우리 방송을 계속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태양계 행성이 있으니까 뭐 아마도 당연히 다른 태양계도 행성들이 있지 않겠냐고 네.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추정일 뿐이고 네. 실제로 행성을 발견해야만 네. 이제 그게 뒷받침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발견한 거는 불과 90년대 중반이 돼서야 그렇죠. 다른 데에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1편에 나오는 조르다노 브루노도 했던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발견당했죠.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실제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런 얘기 정도로 화형을 당하고 이러냐 싶은데 뭐 그런 세월이 있었던 거고 그게 불과 뭐 몇백 년 전 얘기니까요. 1600년이에요. 그게 네. 그 갈릴레이가 한참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본인은 확신을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400년쯤 후에 실제로 망원경으로 그걸 찾고 예. 이러고 있다는 거를 참 구천에서라도 아셨으면. 뭐 돌아가시기 전에 발견됐으니까 아마 그 확인하셨을 거예요. 아, 브루노요? 아니요. 아, 무슨 얘기가 있네요. 칼 세이건 그죠.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계 행성은 실제로 발견이 됐으니까 네. 아마 그건 확인하셨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외계행성들 나오면서 요즘은 외계행성이 하도 많이 발견이 되니까 네. 구체적인 또 용어들도 일반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뭐 골디락스 존이라든가 네, 네. 뭐 골디락스 존이란 거는 뭐 생명체랑 관련 있는 그런 네, 거잖아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예. 네. 그게 우리 기준으로 하는 얘기죠, 대략. 네, 우리 기준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준의 생명체를 찾는 게 제일 빠르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코스모스 옛날 책에는 좀 반영이 안 된 게 물론 태양계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목성은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지구랑.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생명체를 이제 그려보는 건데 우리 지금 관점은 아마 목성의 그 대기에 떠다니는 생명체가 있다기보다는 목성의 위성들 중에 네. 또 훨씬 지구와 가까운 어떤 적어도 물이 있고 네. 뭐 저 얼음 밑에라도 지구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구와 비슷한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네네, 바뀐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업데이트. 또 대표적인 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은하에 바가 있다. 아, 막대가 막대. 있다. 막대. 네, 막대. 네, 그렇죠. 뿌듯한 거. 자랑스러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은하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아, 있다. 있다. 예. 그건 언제쯤 알게 됐나요? 그런 사실은? 확인된 게 아마 2000년대
2005년 근처. 10년도 안 된 얘기니까. 네네. 그때는 은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그냥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로. 그냥 많이 모여서 네, 빛이 네. 나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거대 블랙홀이라고 하지만 은하 전체 규모에 비하면은 그냥 작은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거고. 이거는 관측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관측이 됐죠. 관측이 됐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직접 관측되진 않으니까 블랙홀 주변에 별들을 관측한 거예요. 네. 별들을 관측해 보니까 아주 작은 좁은 영역에 그 별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속도를 계산을 하면은 질량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거의 태양계 정도 영역에 태양 400만 개가 모여 있는 와. 수준의 질량이 모여 있으니까 이건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 블랙홀일 수밖에 없군요 네. 정말. 그러니까 X선을 통해서 블랙홀이 발견이 되는데 그거는 70년대에 그때 이미 발견이 되어 있었고 이거는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은 그 X선보다는 그 별들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네, 또. 그거는 직접 그 블랙홀 질량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브루노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네. 과학적으로 그걸 생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통찰력이란 건 참 대단했던 생각이 들어요. 직관적인 통찰이죠. 우리가 지금 후손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를 아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브루노가 짠하잖아. 짠해요 그분이. 그림도 약간 그렇게 그리고. 네, 그 애니메이션이 참 예쁘게 잘 그렸어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브루노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이 네. 이런 시리즈에 처음을 시작한 사람으로 적합한가라는 의견들이 좀 여기저기 있었죠.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의외로 상당히 길게 나오고. 그렇죠. 네. 꽤 굉장히 나왔죠. 중요한 1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과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라고 거기 방송에서도 말을 하긴 했었는데 어떤 과학의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결론을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비전이나 상상력이나 뭐 이런 어떤 뭐랄까 직관이나 이런 걸로 어떤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통찰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어떤 인간 지성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종교적인. 약간 직접설교론에 대한 견제 같은. 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약간 브루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아는 듯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릴레오 시대 네. 원래 성직자잖아요. 네. 성직자인데 계시를 받고 본인이 어떤 그 직관을 통해서 당시만 해도 다들 알다시피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단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지구를 돌고 있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지구에서 뭐 예수님도 나시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태양 같은 게 엄청나게 많고 네.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 같은 것도 엄청나게 네.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에 상당히 근접한 얘기를 네. 이제 하신 분인데 네, 지금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죠. 예. 또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본인 고집을 안 꺾고 네.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한참 감옥살이를 하시고 네. 결국은 화형까지 당하신 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페북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과학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랑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과학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과학적인 부분에 좀 무게를 싣고 이제 이런 뭐 아쉬움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일반인들이나 혹은 또 종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를 비과학적인 거라 하더라도 좀 넣어줌으로써 새로운 접근 시각 같은 걸 좀 부여해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브루노가 화형을 당한 해가 1600년이고 1600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그 목성의 위성을 찾은 게 1610년이거든요. 그렇죠. 10년밖에 차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네. 나는 불과- 훨씬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만 해도 지구를 안 도니까 그렇죠. 벌써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발견이었어요. 아, 지구를 그렇구나. 돌지 않는 전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진짜를 밝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그 지구 중심설이란 걸 갖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맞아. 그 도구마가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막 그 갈릴레오가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어요. 네. 그 작은 발견 하나가 엄청나게 큰 의미였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게 됐죠. 우주의 나이. 네.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그때는 대략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오차의 한도가 100억 년. 네,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1000년, 2000년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게요. 네. 네. 1000억 년에서 2000억 년 이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네,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찍긴 했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았고.
그때는 어떻게 찍었어요? 뭐 모형도 있었고 모형 계산 이론을 통해서. 허블 법칙 같은 걸로 허블 법칙. 네. 네, 우주까지 팽창. 거리 팽창 네. 속도 같은 거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파악들 한 거군요, 네, 대충. 그때 이제 그 우주의 나이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허블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은 은하들의 거리를 재야 되거든요. 은하들까지. 그러니까 팽창하는 속도는 아주 정확하게 재요. 네. 속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재는데 거리를 정확하게 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차가 생겼죠. 지금도 그렇게 허블 법칙으로 지금은 지금도 그 거리로도 하고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해요. 요즘 네, 우주 배경 복사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죠.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방금. 우주 배경 복사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무슨 말인지 네. 모르겠지만. 뭐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확하게 관측을 해서 코스모스의 나이가 이제 138억 년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픽스를 그렇군요. 하겠군요. 네, 네. 이제 138억 년으로 슬그머니다 픽스가 된 것 같아요. 1억 년 단위로 지금 네, 지금 맞춘다는 얘기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한 상당한 확신이 있고 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칼세이건보다 아니지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죠. 네, 칼세이건보다 많이 알고 있죠. 칼세이건이 모르던 걸 알고 있죠. 많이 알 것 같잖아요. 아, 그 차이가. 맞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어. 칼세이건도 몰랐던 걸 아는 거고 네. 칼세이건보다 많이 알게 맞아요,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웃은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주워 들어서 아는 거지. 우리가 이걸 알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대부분의 사람 뭐 K 박사님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과학자니까. 책에서 수수 읽고 강의에서 수수 듣고 해서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영화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윌 스미스가 나온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이로봇에 나온 로봇이 윌 스미스한테 물어봐요. 얘기를 하다가 윌 스미스가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는 교향곡도 만들고 인간은 뭣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로봇이 이렇게 보다가 그건 네가 했냐?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말을 못하는 거야. 지가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종족 중에 누군가가 한 거지. 근데 그게 가끔씩 웃길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난 한 게 뭐가 있을까? 마치 우리는 우리 인간 종족 중에 다른 뛰어난 존재들이 한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난 못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워 들어서 알 수 있게 지금 맞아요. 그게 그게 중요한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나이도 알게 됐고 네.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도 있고 우리 은하 네. 막대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은하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안드로메다는 보여도 네,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못 보다가 네. 결국은 이제 이걸 알아낸 거고 이제 와서 다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네요. 명왕성이 행성에서 비추졌어요. 그렇군요. 네. 불쌍한 명왕성. 다시 불쌍한 명왕성. 자기적이야. 네. 네,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된 얘기는 아마 우리가 앞에서 네네 많이 했고 했던 것 아마 같은데. 칼색은 명왕성에 애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그때 그러게요. 살아있었으면 왜 명왕성에 애착이 많았어요? 행성과학 전문가기 때문에 네. 모든 행성에 애착이 있었고 그렇죠. 명왕성에도 네, 그러니까 태양계 특히 이제 태양계 전반적에 다 관심이 있었기 네. 네.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스모스에서 처음에 이제 지구의 우주에서의 주소 말한다고 하면서 태양계 뭐 처음에 지구이고 뭐 태양계 이렇게 하다가 태양계 끝에는 플루토와 같은 이런 이제 외수 행성들이 네.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름은 언급을 한번 해주는구나. 적어도 이런 리더야 느낌. 그 중에. 사실 지금 논리적으로는 뭐 거기에 명왕성 크기와 비슷한 것들이 꽤 카이프벨트 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해왕성 밖에 카이프벨트 네. 쪽이고 그래서 해왕성 바깥 전체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명왕성에만 뭐 행성 지위를 계속 주는 거는 좀 네. 불공평하긴 하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엔. 또 뭐가 있을까요? 화성 탐사를 화성 본격적으로 탐사. 많이 하고 뭐 우주망원경 같은 거 생기고 예. 화성 탐사가 아마 바이킹은 70년대에 출발했었죠. 네. 아마 도착을 했을 테고 예. 이제 좀 더 자세히 거의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네. 그 뭐 스피릿 오프티니티 그랬죠. 2000년대 들어와서 또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뭐 이런 네. 것들. 그 바이킹 얘기가 이제 저는 그 화성 음모론 전문가니까 이 바이킹이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야기를 한 거죠. 바이킹에 탑재된 카메라가 이게 해상도가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궤도를 돌면서 찍은 사진들이 뭐 인면암도 그래서 네. 나왔고 사람 얼굴 같지 않느냐.
저기 피라미드도 있고 저기 성체도 있고 저기 벽도 있고 그 사이도니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고.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얼굴도 정말 얼굴같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언급했던 그 리차드 호글랜드 같은 분이 그 인면함 사진을 이따만하게가 지금 뭐 A2 뭐 이 정도 큰 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CNN 뉴스에 나와가지고 화성에서 이런 게 이미 70년대 발견됐는데 너희들은 잘 모르지 않느냐. 이거 봐라. 이게 화성 생명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90년대와 21세기 들어서 새로운 탐사선이 가서 찍었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 바이킹 갔었고 지금은 훨씬 더. 특히 이제 우주망원경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게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중요한 변화죠. 우주망원경들은 되게 90년대 허블이 아마 90년대 그렇죠. 90년대 초반인가 90년인가 아마 발사됐고. 그렇죠. 24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네, 그러니까 90년.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네, 오래됐어요. 네. 혹시 산드라 블럭이 고치던 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허블 우주망원경. 여러 번 고장나서 여러 번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장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데이트. 그죠. 업그레이드를 계속한 거예요. 그 렌즈 잘못 깎아가지고 왜 처음에. 그때는 처음에는 완전 그쵸. 고장이었고 네. 그 이후로는 그 관측 기기를 계속 바꿨어요. 네. 카메라를. 허블 하면 되게 막 우리한테는 아직도 좀 첨단 기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가 있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러게요. 24년이면은 뭐 이제 대학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 일찍 출발한 거니까. 한참 일찍이죠. 그러게요. 지금 허블 말고 어떤 우주망원경들이 좀 떠 있나요?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정도로? 네, 너무 많아요. 일본도 뭐 좀 보내고 뭐 스피카 뭐 이런 것도 네, 일본 그 뭐 아카리라는 망원경이 아카리에. 활동했고 예. 또 스피카라는 망원경 준비하고 있고 예. 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광학에서 허블, 적외선에서 스피처, 네, X선에서는 찬드라, 네, 감마선에서는 콤프튼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이제 우주망원경들이 있고 그거 말고도 뭐 특정한 목적으로 보낸 우주망원경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한꺼번에 못하고 이렇게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다 따로 봐야 되나요? 다른 파장을 봐야 되니까 네, 기기적인 특성도 다르고 렌즈나 그런 것도 다르고 그것도 약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주거라고 이제 사람이든 뭐든 어디다 착륙시키는 거를 막 주거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땐 또 들여다보는 것만 계속 올리고 요새는 약간 좀 트렌드가 다시 좀 뭔가를 보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 아까 외계행성 얘기할 때 깜빡했는데 지금 외계행성을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발견을 하잖아요. 네. 뭐 식현상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보는 게 이제 직접 찍으려고 외계행성을 직접 찍으려고 별빛을 살짝 가리면서 찍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태양 코로나 같은 거 촬영할 때 네. 태양을 그 디스크 같은 거로 가리고 그렇죠. 코로나를 찍듯이 네, UFO 찍는 법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별을 우주에서 별빛을 이제 그 해바라기 모양의 꽃 같은 걸 가지고 별빛을 가리고 이제 찍는 그런 새로 것도 올라간 망원경인가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네, 최근에 나사에서 소개하는 동영상을 하나 띄웠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한국도 일부 투자한 그 GMT 같은 것도 GMT는 행성 바로 우주 망원경은 찍으려고 좀, 아니고요. 네, 땅에 있는 네. 망원경이지만 그것도 행성 바로 찍는 바로 거 네, 지금 그때 뭐 바로 찍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그쪽 말로는 GMT가 허블보다 훨씬 잘 보인다고 네. 지상에 있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네. 지상 망원경의 한계가 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대기가 흔드니까 계속 빛을 대기를 통과하면서 흔드니까 지상에 도달을 하면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보정하는 기술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기로 인한 대기로 인해서 흔들리는 걸 보정하는 기술이 컴퓨터로 아마 하는 적응 거겠죠. 광학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멋있다. 이게 레이저를 그 대기에다가 쏴요. 쏴요 아예. 네. 레이저를 대기에다 싼 다음에 그 레이저를 관측을 해요. 그럼 그 레이저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대기 네. 때문에. 그만큼 그 흔들리는 만큼 마이너스 여기서 거울을 살짝 움직여줘요. 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정을 해요. 와. 말이 쉽지 정말 정확하다. 네. 그 흔들리는 게 뭐 우당탕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야. 걸 이쪽에서 그거를 탁탁 맞춰서 움직여서 흔들림을 보정을 해서 굉장하네요. 보기 때문에 거의 대기가 없는 것처럼 이제 찍을 수 있는 와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네, 거고. 그래서 지상 이제 대형 망원경들이 가능해졌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지분을 갖고 있고 네. 그러게요. 뭐 10분의 1 정도 갖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적응광학도 사실 거의 보편적인 기술이 되어서 네,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런 게 보편적이라니 그러니까 우리 처음 놀라운데요? 듣는데 지금 이름도 네. 처음 듣네. 예.
전에 살짝 뭐 보정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네네, 제가 살짝 박사님이 했어요. 네.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 기술이 없었으면은 그런 대형 망원경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아무리 크게 해봤자 그렇죠. 소용이 없게 됐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생겼으니까 30m 심지어는 지금 100m 망원경도 만들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GMT가 30m. GMT는 25m 정도. 네. 네. 이런 거는 공학자들이 하는 건가요? 뭐 이론적인 거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했어요. 살짝 움직이게 좀 해봐. 그렇죠.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해보면요. 우리 어릴 때 꿈이 과학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과학자가 아니고 공학자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봇 만들고. 그러니까 로켓 만들고 로봇 네, 만들고. 예. 아무튼 참 과학자들, 공학자들 참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가속 팽창한다. 네, 사실을 발견한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우주론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 2011년 노벨상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암흑 에너지도 나온 거고. 그렇죠. 저 네. 지난 시간들에 다 했었죠. 네. 예. 암흑 에너지 그리고 그거는 이전 코스모스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러게요. 전혀. 그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좀 왠지 상식에 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빵 터졌으면 속도가 줄어들어야지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갈수록 더 빨라진다. 네네. 그게 그 코스모스가 나올 때가 80년대 그때쯤이었는데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 나온 게 그 빅뱅 이론을 약간 보완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네. 딱 1980년에 발표가 됐어요. TV로 나올 때. 네, 딱 그 해에 인플레이션 이론이 발표가 됐으니까 아마 코스모스에서는 그건 뭐 전혀 다루지 않았을 거고. 아주 초기에 그냥 말 그대로 이론에 불과했던 네.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이번에 그 뉴스가 그 인플레이션 이론의 증거를 발견한 거죠. 발견했다. 네, 중력파를 통해서. 중력파를 통해서. 네, 이건 진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우주 배경 복사 발견한 거, 네. 뭐 우주 가속 팽창 발견한 거, 중력파 이전에 검출했던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볼 만한 업적이에요. 그 정도로 크다.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K 박사님이 빅뱅을 하시면서 넘어갔던 네,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란 것이 뭔지 뭐 대충이라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충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발견한 증거를 뭐 제가 요청해서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네.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건 그 인플레이션 이론만 모르고 있는데 네. 그걸 설명하면은 인플레이션 이론도 모르겠고 중력파도 모르겠고 뭐 우주 배경 복사도 모르겠고 완전 뭐 과학계 복마전이네. 네, 모르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일단 우주 배경 복사도 설명해야 되고 네. 인플레이션도 설명해야 되고 중력파도 설명해야 되고 편광도 설명해야 되고.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참 뉴스가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해는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간단하게 역시. 네, 정리를 한 게 빅뱅 직후에 급격히 팽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력파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편광의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을 이번에 발견을 한 겁니다. 와. 그런데 이거 외우면 돼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이걸 외워서 얘기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팽창을 왜 했느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게 원래 빅뱅이라는 거는 우주가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났다고 이름은 빅뱅이니까 폭발을 했으니까 팽창을 했겠거니 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왜 팽창을 해요? 그러게요. 네, 팽창을 이유가 뻥 있어야 하면서 되는데. 진짜 폭발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나타난 거지 우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팽창이 물론 이제 빅뱅으로도 그 팽창이라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 그 팽창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우주가 그러니까 대폭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빅뱅은 말이 폭발이지 그냥 우주가 탁 등장을 한 거예요. 네. 등장을 하자마자 갑자기 가속 팽창을 했어요. 엄청난 네, 속도. 엄청난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네, 확장된 거죠. 전체 우주가. 전체 우주가. 네, 엄청나게 급팽창을 했다가 급팽창을 멈추고 그냥 완만한 속도로 팽창을 한 게 그게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10의 마이너스 35승에서 뭐 마이너스 17승이 다 1초에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내의 기간 동안에 확 팽창하고 그 다음에는 완만하게 팽창을 네. 했다. 네. 그러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팽창을 한번 쫙 했다. 네. 그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표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많은 걸 설명을 하는데 네. 우주의 탄생과 뭐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이런 팽창을 하고 있다든지 많은 걸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못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그거는 제가 1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우주 전체의 온도가 똑같고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다라는 게 빅뱅 이론으로 설명이 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한다. 요건데 문제는 지나치게 똑같다는 겁니다. 아, 온도가 똑같은 건 맞는데 네. 빅뱅이라는 건 우주가 어느 순간에 탁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크기가 생겼잖아요. 이제 우주의 크기가 원래는 무한히 작은 점이기 때문에 크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주가 등장을 하는 순간에는 크기가 생겼거든요. 그 크기가 있으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거리가 있죠. 어쨌든. 그렇죠. 거리가 있고 그 점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야 온도가 같아질 텐데 네. 그 시간이 없이 팽창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네. 빅뱅 이론에 따르면. 네. 그 시간이 없이 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게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론은 순식간에 확 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주는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크기 중에서도 아주 작은 영역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영역이니까 걔들끼리는 이미 정보 교환을 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같다. 네, 그래서 온도가 같다. 이걸 이제 지평선 문제라는 걸 해결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 정리까지는 못하지만 네네. 거기에서 결국 소위 멀티버스라는 네. 그런 개념도 이렇게 끌어져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맞다라는 것 자체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인 거죠.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니까 바깥 우주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멀티버스라는 그 SF스러웠던 것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아, 그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건 괜찮아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쩌면 가장 큰 그 충격적인 사실이 되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멀티버스가 이제 진짜다. 그러게요. 네. 우리 일반인 같은 그냥 과학 애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흥미로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멀티버스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정의라기보다 네, 우주가 개념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극히 일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론에 따르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도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크기의 극히 일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또 딴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거기 우주 만들어지고 여기 또 여기 우주 만들어지고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위 평행우주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평행우주랑 비슷해요. 똑같은 건가요? 평행우주는 다양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그거 자체가 다양한 평행우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인 평행우주는 아니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초기에 이미 네네. 다 이제 이 멀티버스들이 서로 갈라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양자역학과 인과관이 되기 때문에 그 초기 상황에서 양자역학. 초기 상황은 또 양자역학이 네. 인과관이 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인 평행우주랑 또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참 묘하네요.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이제 김상옥 교수님과 함께한 과학 같은 소리 안에서 양자역학 얘기에서는 그때 네. 말씀하신 그 이제 그건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그렇죠. 계속해서 네. 생긴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또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니고 아예 진짜 우주가 네네. 처음 탄생할 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개의 우주가 막 그러니까 지금 이론으로는 그게 정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딱 하나밖에 우주를 안 만드는 인플레이션 이론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더 힘들고 여러 개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우리 우주의 크기는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체로 보자면은 엄청나게 많은 우주들이 생겨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주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우주는 우리하고는 물리 법칙 같은 걸 공유하지 않는 다른 네, 우주인 물리 거죠. 법칙이나 그런 게 다 다를 수 다 있고. 다를 수 있는 네, 거죠. 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 거대한 세계들이 존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SF냐고요 이건 이게.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멋있고 제일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완전 쿨한데 무의미해. 좀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멀티버스들하고 우리하고 뭐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라도 어떤 소통은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네,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뭐 또 연구해서 넣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네, 이론들은 그러게요. 얼마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실제 처음 이게 인플레이션 이론이 관측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이것도 논문은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었다가 네.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게 관측적으로도 가능하겠다. 것까지 나오기까지는 거의 SF에 가까운 얘기였으니까 또.
자,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상황이고 그게 끌어내는 게 멀티버스 이론적으로 있었지만 이 멀티버스란 거는 우주 초기에 갈라져 나온 우주들인데 서로 법칙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우주는 그것들 수많은 그 멀티버스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다들?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요. 그 1000억 개의 은하계 속에 1000억 개의 태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사이에 그 빈 허공이 이 은하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 우주 하나만 해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크기인데 이런 것이 얼마나 있을지, 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네. 얼마나 있을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뻥 커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건 노벨상을 여러 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이 빅뱅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위에서는 아니지만 보완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그 지평선 문제라는 거였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주가 공간이 평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간이 공률을 가지고 휘어져 있질 않아요. 굉장히 우주가 평평하다라고 네. 하는 건 이거는 뭐 우주 가속 팽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빅뱅 이론으로 설명은 돼요. 설명은 되는데 그러려면은 초기 조건을 굉장히 정밀하게 조율을 해줘야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 초기 조건을 조율을 했냐라는 말, 이제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몰래 이랬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정밀하게 조정이 돼야 되느냐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문제였는데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우주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전체 우주는 휘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우리가 보는 데는 평평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보는 데는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데는 다 평평하고. 네,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주도 전체 우주는 휘어도 상관없고 우리는 워낙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데는 평평하게 당연하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간신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차원적으로 평평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그 부분은 그런데 이해를 가는데 네. 3차원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3차원 거고. 공간으로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2차원으로 그죠. 전환을 해서. 이게 이제 편편성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해결을 하고. 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급팽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에 어떤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시공간에 충격을 줬으니까 그래서 중력파가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아, 그 시점에 빵 하고. 그쯤에 빵 급팽창을 하는 순간에 중력파가 발생을 했죠. 그걸 이번에 찾은 건가요? 그렇죠. 그 중력파가 빠져나와서 우주 배경 복사에 이건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밀도가 너무 높아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빛이 전자랑 양성자 이런 데 다 부딪혀가지고 산란돼 버리니까 구름 속에서 빛이 앞이 안 보이듯이 통과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해서 수소나 헬륨을 만들었어요.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입자 개수로 보면은 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두 개씩 따로 놓은 놈들이 짝을 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빛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그때부터 거죠? 빛이 빠져나온 게 그게 우주 배경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초의 빛이군요, 그래서 말 태초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그 이전의 빛은 볼 수가 없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네. 그런데 빛은 못 빠져나왔지만 중력파는 시공간이 흔들리는 거니까 그 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걔가 빠져나오면서 빛이 빠져나올 때 우주 배경부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회전이라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그런 건데 뭔가 변화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패턴이 어느 특정한 패턴이 나오도록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번에 발견하는 거예요.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사실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있었다면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있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패턴이 있더라. 아, 그걸 찾아낸 거군요. 네. 그러니까 관측을 하기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한 거고 네. 거기서 중력파가 남긴 패턴을 찾아낸 거죠. 아니, 그렇게 퍼져 나왔는데 그런 패턴이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럼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해왔는데 그렇게 거기 그 네. 패턴이 찍혀 있다는 그 우주 배경 복사는 빠져나온 이후로는 이제 방해를 안 받고 계속 식기만 했으니까. 식기만 했으니까. 네, 냉각만 됐으니까.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태초에 빛이 막혀 있었다는 거죠. 빅뱅 시작에 빛이 못 나오고 입자들 때문에 갇혀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요의 전자기파를 다 포함하고 에너지라는 개념이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나와야 그게 뭐 그 속에서 나중에 행성도 만들어지고 항성도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우주가 지금 모양대로 형성이 되고 그런데 결국 나왔고 그게 이제 식어가지고 식어서 지금 뭐 절대온도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식어 있는 게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이제 그거잖아요. 고루 퍼져 있는. 그런데 빛은 뭐 우리가 앞을 막아놓으면은 통과를 못하는 게 빛인데 중력은 말씀하신 대로 시공간의 주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카텐을 쳐놔도 흔들린다 이거죠. 툭 치면은. 빛은 뭐 안막을 쳐놓은 거야 한마디로. 안막을 쳐놓으면은 빛은 후레쉬를 아무리 비춰도 안 나가지만 내가 뒤에서 툭 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그 툭 친 안막을 툭 친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잘 뒤져보니까는 지금 절대온도 가까이 멀어 있는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나더라.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크텐. 그러니까 크텐으로 막아놨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면은 중력파가 와서 크텐을 툭 치는 거죠. 툭 치는데 이론적으로 이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툭 쳐서 커튼이 어떻게 흔들려서 어떤 패턴을 만들 거다라는 거는 예측을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론이 그걸.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정확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발견이 됐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비유예요. 커튼을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 써야 돼요. 그걸 예측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측한 것도 정말 대단하고 발견한 것도 대단하고. 인플레이션 이론이 그 빅뱅 이론을 너무나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처음 3분간이라는 책을 쓰고 그 전에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구스 이론을 듣고 무지하게 화를 냈대요. 인플레이션 이론 처음 듣고 자기가 왜 진작에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에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라는 식으로 나온 이론인 거예요. 처음에 이게 앨런 구스가 천문학자가 아니고 입자 물리학자였거든요. 그 자기 홀극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빠뜨리고 넘어가려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전기는 양성자 전자가 따로 존재하죠. 근데 자석은 N극과 S극이 절대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같이 있어요. 아직 따로 존재하는 게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그게 왜 없을까? 그거를 찾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그 자기 홀극 밀도가 엄청나게 낮아져 버렸다. 있긴 있는데 너무 넓은 우주에 퍼지다 보니까 우리 보이는 우주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기 홀극 문제라고. 이것도 빅뱅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걸 인플레이션이 설명을 한 거죠. 그런 데서 시작이 됐구나.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보니까 이게 집중성 문제도 해결하지, 변별성 문제도 해결하지, 다 해결이 되니까 우주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면서 다 열심히 연구를 했죠. 구스와 초기에 그때 이제 뭐 양자역학 관련된 그런 접목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초기에 구스와 같이 연구를 했던 한국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피서영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처음 들으시죠? 처음 들었어요. 지금 보스턴 대학 그 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그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여자분이고 피천득. 네, 맞습니다. 그 분 서영이구나.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피천득 딸. 그렇구나. 연세는 꽤 있으시겠네요, 그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스랑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앨런 구스가. 이분은 상 못 받으시나요? 너무 노벨상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피서영 씨가 결혼을 그 우크라이나 출신, 우크라이나 출신 많이 나오네.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 구스와 같은 MIT 물리학과 교수고 남편은 아들이 있는데 그 스테판 제퀴라고 하는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래요. 좋겠다. 집안이 뭐 예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도 하고 뭐 과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학자 부모에서 예술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론에서는 뭐 전가의 보도 같은 소위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셈인데 정말들 많이 흥분했겠습니다. 과학계는. 그러니까 구스가 그걸 이제 처음 내놨고 이제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것도 많고 이제 문제들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왜 생기냐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한 사람이 린데상. 안드레이 린데. 그분이 그래서 거의 먼저 그 이론을 공동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발상은 앨런 구스가 한 거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 이론답게 만든 것은 린데고 그런 거군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알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왜 중요한 걸까 저게 뭐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 확인이 됐으면 그게 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멀티버스 흥미로운 쪽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도 뒷받침이 되는 거고 그 밖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이걸 통해서 한 큐에 좀 해결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긴 하네요. 이번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어려웠던 게 빅뱅은 그래도 들어봤는데 인플레이션은 처음 듣거든요. 경제용어 아니야 경제용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얘기는 빅뱅 설명할 때도 잘 안 해요.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또 완전히 표준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뭐 맞다라고 많이 생각은 하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빠뜨리고 했잖아요. 빅뱅을 그렇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막 등장을 하고 또 중력파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저희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이 의미를 알고 같이 좀 경이감도 느끼고 흥분하고 이거 뭐 요즘 살면서 재밌는 거 별로 없잖아요. 과학이란 게 또 그런 힘으로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올 때 되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그런 거네요 이게 지금. 노벨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우주 배경 복사가 노벨상이 2번 나왔어요. 발견한 사람들 1978년에 받았고 거기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 완벽하게 균일해버리면은 우주가 그냥 균일한 속도로 끝나버렸을 텐데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고 약간 온도 차이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별하고 은하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걸 또 발견한 사람들이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존 매드와 뭐 조지 스무트 이런 사람 2사람이 받았고 그리고 중력파로도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 그 윤승철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 얘기했어요. 중력파로. 그래요? 저 2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 이제 펄사 얘기하면서 펄사 2개가 서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는데 회전 주기가 계속 달라진다. 그게 이제 중력파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에너지를 잃는다. 그런 얘기였죠. 중력파 이론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에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펄사의 주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파를 간접적으로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계산적으로 이제 발견한 거니까. 그 간접적으로 발견한 걸로도 1993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또 2011년에 우주 가속 팽창 발견으로 암흑 에너지 노벨상을 받았고 진짜 노다지네요, 노다지. 그러니까 이 암흑 에너지가 사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급격히 급팽창이니까 약간 비슷한 그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4개를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번 발견은 그 4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성과. 그렇군요. 정말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찜해놓지 않았을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모든 미디어 역사상 이렇게 이 내용을 자세하거니와 실감나거니와 정말 이 중요성을 제대로 알린 것은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유일한 게 아니라 이건 내용 자체가 유일할 거예요. 그래도 신문에 되게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뭐 전달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안 와닿는 거죠. 신문 보면서 저는 꽤 그거 열심히 잘 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꽤 정확하게 잘 전달됐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K 박사님은 원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게 보면 바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 정도 했으면 하지만은 일반 대중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신문 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오늘 오면 박사님은 말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 진짜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중력파라는 게 뭐예요?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 중력파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시죠? 많이 들으셨죠? 외웠으니까 이제 이해한 거예요. 휘어진 공간이 있으니까 걔가 움직이면 휘어진 공간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휘어진 부분이. 그러면 뭔가 물결에 뭐 돌 던지는 것처럼 뭔가 흔들림이 생겨야지 당연하겠죠. 그 흔들림 생기는 게 중력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먹 흔들고 몸 움직이는데 중력파는 다 생겨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중력파를 실제로 관측을 하려면은 블랙홀끼리 서로 충돌을 한다든지 아까 했던 펄사 정도가 이제 서로 가까이 돈다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중력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때 노는 중력파는 어느 정도 관측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우주 전체가 급기가 팽창을 했으니까 꽤 큰 중력파가 나왔을 거고 시공간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을 거고 그거는 발견이 된 거죠. 배터리 남겨서. 질량이 있는 곳에는 곧 중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이 질량 있는 팔이 저 위로 갔으니까 중력파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약하니까 검출이 안 되지만 이런 큰 질량들이 움직이거나 그 변화를 급히 겪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파동이 생겨나서 파동의 크게 규모가 클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는 이제 중력파의 직접 검출, 네. 중력파 검출 네네. 기로. 그렇죠. 이거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직도 중력파를 직접 검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상 하나가 더 남은 거예요. 와, 진짜 노다지다, 이거. 네,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면은 이건 또 역시 거의 100%. 그 마원경이 있잖아요. 중력파. 그렇죠. 직접 하는 네. 그거. 그 네. 레이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우주 공간에도 심지어는 뭐 세계를 띄워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라이고라고 네. LIGO라는 이제 중력파 검출 장치가 그 미국의 세대가 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한국 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면은 중요한 건 이번에도 중력파가 남긴 흔적을 본 거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순간에 나온 중력파의 흔적을 본 건데 만일에 중력파를 직접 검출을 한다면 그 인플레이션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하는 순간에. 네, 직접 보는 거죠. 그냥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자기파로는 아무리 데려가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모주 배경 복사 이전은 아예 빛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있었는데 안 보여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아예 빛 자체가 빠져나오지 못했기 네.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중력파는 그 길을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나온 그러니까 거니까. 중력파를 직접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대박. 당연히 노벨상을 받겠네요. 네. 그 블랙홀이나 그런 충돌 같은 거에도 중력파가 나오면 그것도 걔들이 움직이는 걸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로. 와, 소름이 착착 돋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발견이 되죠. 그러게요. 그냥 아까 코스모스 얘기,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과학 얘기가 돼 있지만은 너무나 경이롭고 정말.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박테리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장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자랑스럽네요. 어쩔 수 없이. 네, 자랑스러워요. 네, 진짜 대단한 건 이 모든 이론의 배경은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 인플레이션 이론, 뭐 시공간 팽창, 중력파 이론도 모든 게 아인슈타인 일방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중력파가 빠져나오고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빠른 속도가 빛인데 중력파가 그 속도를 이길 수 있을까? 네. 중력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는 속도 때문이 아니고 막혀서 못, 산란이 돼서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막혀 있으니까. 가장 최고의 속도는 빛이. 네, 네. 그 중력파는 시공간이 움직이는 그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와 같아요. 사실 태양 안에서도 빛산란이 일어나서 중심에서 시작된 네, 빛이 표면에 나오는데 몇만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건데 아예 못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 표면만 보잖아요. 네. 그게 우주 배경국사 비슷한 거예요. 네. 태양 표면만 딱 보는 거죠. 네.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은 안 보이죠. 빛이 빠져나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마치 우리 우주의 바깥으로 빛이 막 빠져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도 같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물질 밖으로 빛이 빠져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어디로 네. 빠져나가냐. 네. 예. 네.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할 때 빛이 이제 그때부터 빠져나왔다. 이제 38만 년. 예. 그때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빛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니까 우주 밖으로 마치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태양에서 마치 빛 나오듯이 이렇게. 네, 바깥으로.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네. 네, 저도 설명을 항상 그렇게 하면서도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빠져나왔다라는 의미가 처음에 우주가 작을 때에는 밀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있기 때문에 빛은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빛은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나오자마자 산란이 돼서 그냥 흡수돼 버리는, 부딪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군요. 그러니까 빛이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우주 안에서. 낑겨 그런데 있는 건가요? 낑겨 있는 거죠. 빛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네. 빛이라는 게 존재 자체가 사실상 거의 할 수가 없는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 물질들 밀도가 딱 낮아지니까 그때 거기서 나온 빛은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 우주를. 자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주 안에서 빠져나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자유롭게. 그런 그런 의미죠. 의미죠. 네. 그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우주는 우주인데 네. 이 바깥이란 게 없는데 네네. 공간이 없는데 바깥으로 빛이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은 네네. 그 안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바로 사라져버리던 빛이 풀려나서 내부에서 내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빛스러운 어떤 네. 모습으로 네. 존재한다는 그때 거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닌 빛이
네. 팽창과 함께 식어서 지금 관측되는 게 우주 배경 우주 배경 복사다. 그리고 이 중력파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네. 빛이 풀려서 자유롭게 네. 되기 이전에 네. 생겨난 이 중력의 파동들을 네.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다 이런 거죠. 그때 시공간을 이미 그 왜곡시키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때 중력파는 좀 시키고 있으니까 그때 빠져나오면서 그 왜곡을 따라서 이제 어떤 패턴이 나타난 거죠. 그런 걸 본 거군요. 네. 듣는 모든 분들도 지금 제가 느꼈던 막 이 소름 끼침 같은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현실에서 이게 빵을 주냐.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럼 너는 밥만 먹고 사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네. 이런 것들이 주는 이런 경이감이라든가 놀라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알고 그런 거는 다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발견이란 것들이 가진 그 의미를 느끼면은 벅참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또 넘어가 볼까요? 업데이트 코스모스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큰 걸 해가지고 지금 코스모스보다 이게 더 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코스모스 뭐 그래봤자 1개 다큐에 불과한 거죠. 가장 큰 변화들은 대충 이제 뭐 그것도 뭐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겠지만. 네, 그걸 우리가 다 짚을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1976년도에 첫 코스모스 아마 대중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과학자가 나갔던 거의 최초의 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미디어를 사용해서 그 이후에 물론 그때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많은 발견들을 하고 놀라운 것들을 불과 한 3, 40년 되는 기간 동안 알게 된 것 같네요. 새로 이번에 발견된 이 중력파라든가 인플레이션 검증 부분은 이번 코스모스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다 찍었으니까 벌써. 네. 그죠? 저도 다큐를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뒤에 다시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나 이거를. 예, 안 해야 되나. 네.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거기를 또 다시. 아마도 이번 코스모스는 아마 멀티 우주 같은 얘기는 나올 네. 것 같아요. 첫 편에 사실 단어는 언급이 됐었거든요. 멀티버스가. 음.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게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며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는 약간 아직 위험한데 저 과학적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 얘기 나왔어요. 아마 코스모스는 그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겠죠. 아마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코스모스 만든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거 넣으면서 자막 같은 걸 좀 이쁘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할지. 이번에 그 관측을 한 것도 하늘 전체를 관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일부 하늘의 특정 영역만 딱 봐가지고. 거기 뭐 찍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남극 하늘에서 가장 찍기 좋은 데를 골라서 찍었을 거예요. 어차피 우주 배경국사는 다 어디나 골고루 있으니까. 가보니까. 네,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제일 잘 맑고 잘 보이는 어떤 네.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계속 보면 되겠군요. 말이 쉽지. 남극에서 거기서. 계속 보면 되지 뭐. 그 얘기하니까 이거 상관없는 조크인데, 지구상에서 거주자들의 학벌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냐면 그런 조크가 있었어요. 뭐예요? 남극 대륙. 하긴 평균 학벌을 생각하면은 네, 거기 뭐 박사급 아니면 안 가서 안 네, 가서. 여기 이번 그 책임자도 그냥 남극을 뭐 자기 집처럼 다녔다고. 일반인은 안 사니까. 추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옷을 입는 법을 잘 배우면 된다고. 네, 추위를 막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그러게요. 나름 이제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한 몇십 년 후면은 코스모스가 다시 리부트 될지.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번엔 흑인 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동양 사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자분이. 네. K 박사님. K 박사님 좀 너무 늙지 않으십니까? 십몇 년 후면은 지금 닐 타이슨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이에 막 중요한 발견이 많이 돼서 반드시 리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아무튼 리부트가 다시 되고 그때는 또 어떤 코스모스 얘기가 나올지 칼 세이건의 그 유사한 레가시란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이름도 코스모스라는 이름도 사실 유니버스 이런 거 좀 더 다른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트가 또 되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조금 먼저 알고 사람들이 그 옛날에 비해서 지식인들이 알고 있던 지식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서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깊이는 모르더라도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프로그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과학과 사람들도 여건이 닿는다면 그런 역할을 좀 더 멋있게 팟캐스트 녹음보다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뭐.
근데 정말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네. 않은 아이들은 정말 차이가 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우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굉장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런 면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어떤 인류의 하나로서 좀 인식하게 하고 어떤 이렇게 지성의 지평을 좀 넓혀준달까 이런 역할을 확실히 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요새 좀 막 혼란스러워서 이상한 사이트 다니고 이러는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그 시간에 핸드폰 잠깐 뺏고 텔레비 안에 좀 앉혀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뺏고 안 치면 절대 안 봐요. 그런 접근법이 아니에요. 이런 프로가 많이 퍼지는 거는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이게 방금 전에 농담같이 얘기했지만은 재밌어야지 보는 거죠, 사람들은. 예, 강제로 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엊그제 한 2편에 나왔거든요. 2편에 나무하고 이제 나무 트리를 만들어 놓고 원래 코스모스에도 있는 거지만은 나무에 이제 모든 생명이 다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과 다른 생물들 또는 서로 간의 생물 서로 간이 얼마나 비슷한가. 그럼 사실은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딱딱하게 써놓은 책으로 보든가 아니면 어른이 옆에 앉아서 우주는 말이다. 다 하나인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런 얘기는 감성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논리가 아니라. 예. 그 비주얼, 그 예쁜 나무와 거기서 움직이는 나비, 공룡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나무에.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이든 뭐든 간에 이제는 정말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노력과 정말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예로서 코스모스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코스모스 얘기 이제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네요. 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 방송 때까지 또 내용 보다가 또 재밌는 얘기 남았네요. 네, 그러게요. 그때 또 하면 되고. 우리 저 방송할 거리가 막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제공이 됐던. 또 한 달 지나면 또 무슨 일이 될지. 저희 광고를 좀 해주시면 코스모스 어디다 우리가 광고 내셔널 부탁해야 되나? 지오그래피. 내셔널 지오그래피. 우리가 코스모스에 광고를 해야 되는 무슨 돈이 아니 있어서. 근데 내가 이걸 봤어요.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 코스모스 책을 많이 사보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사실 사이언스북스에서 저 책 코스모스가 나왔는데 저희 광고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요즘에 이제 얼마나 팔리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과학 분야 1위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무지하게 최근에 많이 팔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체 순위 예스24 기준으로 120위 이 정도밖에 안 다른 장르 다 되더라고요. 포함해서. 네, 그래서 아마 과학책 치고는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요. 하다. 이거보단 더 잘 돼야 되지 않나. 책도 좀 더 그러게요. 팔리고. 저기 힐링책 사지 마시고요. 이거를 읽어보세요. 아니면 진짜. TV라도 열심히 보세요. 아니요, 우리가-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이게 힐링이야 이게. 진짜 코스모스 책은 그냥 돈 안 받고라도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지금까지 네. 광고한 것좀 광고했죠. 네, 책도 진짜 재미있고. 네, 정말 재밌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옛날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코스모스 책에는 없지만 그런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과학책이 아니죠. 네, 말 그대로 거의 문학에 가까운 예. 문화적인 감성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코스모스 정도는 봐야 그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종필 박사님이 이 책 읽었다고 그 트윗을 쓰셨을 때 되게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쯤 돼서 책을 읽으면 앞에 다시자를 붙이잖아요. 이런 책을. 읽은 척 해야 되죠. 이 책을 다시 읽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격자시구나 생각해요. 이 얘기 남겨야 될까? 너무 아니요, 개인 아니요. 우상화에. 저는 다시 읽었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제가 어려서 읽어서 뭐 이걸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만은 그 느낌이라는 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 뭐 30년이 넘은 얘기인데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것도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코스모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네. 기회 있을 때 네. 자꾸 아마 수시로 언제 해야 됩니다. 예, 수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